대항해 시대를 품다.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에 담긴 과학과 문명의 상상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성신여자대학교 프랑스 어문문화학과에서 학생들 만나고 있는 이채영입니다. 자, 지금 줄 베른하고 해저 이말리 책 그림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19세기 프랑스 문화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줄 베른의 경우에 과학의 대중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세상을 바꾼 인물 바다라고 하는 주제로 저를 불러주셔서 오랜만에 줄 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도 다시금 읽게 됐고요. 그리고 또한 바다를 사랑한 작가라고 알려져 있는 줄 베른이 이 작품에서 도대체 바다에 대해서 미지의 세계였던 바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런 제가 이런저런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필리어스 포그가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못 맞추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정말 동쪽으로 여행을 했기 때문에 하루를 벌게 됐다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는 너무너무 기뻤던, 제가 더 기뻤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베른을 가지고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참 기뻤는데요. 강연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줄 베른을 다시 보다 보니까 올해가 줄 베른이 서거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작가가 태어났거나 이제 별세를 했거나 하는 그런 날들을 굉장히 열심히 의미 있게 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살펴봤는데, 물론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줄 베른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에서는 당연히 줄 베른에 대한 행사가 있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연극을 하나 하더라고요. 관객들이 참여하는 연극을 하는데 뭐 무대는 얼마나 신비롭고 재밌겠어요. 줄 베른의 그 소설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작품별로 막 재현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렇고 이제 연극 속에 함께 들어가서 같이 탐험하고 뭐 얘기하고 하는 그런 연극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극이 파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홍콩에서는 이렇게 페스티벌 줄 베른이라고 해가지고 페스티벌도 하고 있는데, 지금 페스티벌 기간이더라고요. 10월 15일부터 12월까지 해서 이런 페스티벌도 하고 있어서 아마 다양한 강연이라든지 재미있는 기획 전시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해양박물관에, 국립해양박물관에 줄 베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면서 나름 줄 베른의 서거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미를 개인적으로 좀 부여하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사실 줄 베른은 굉장히 대문으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프랑세즈라고 하는 작가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회원이 되고 싶어 했어서 나름 로비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줄 베른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작가들이 되고 싶어 했는데 못 됐기 때문에 뭐 줄 베른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자신이 사는 동안에 그만큼 자신이 받고 싶었던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일찍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문으로 하는 인정은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쓴 해저 이말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먼 나라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를 알면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베른 이렇게 생기셨어요. 프랑스의 19세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염도 가지고 있고 약간의 대머리이기도 하고 막 그런데 굉장히 인자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바다가 같이 그의 모습과 같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예전에, 그죠? 사실 굉장히 긴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바다가 미지의 세계였을 때 바다를 탐험하는 얘기 아닐까요? 신비한 바다의 얘기를 들려주는 얘기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어떤 질문을 던져봤는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을 때도 그냥 바다의 신비함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책이구나. 사실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설이 탄생을 했을까? 그리고 또 네모 선장은 누굴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일까? 이 해저 이말리에서 이말리를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바닷속을. 자, 줄베르는 어떤 작가길래 이런 소설을 썼을까? 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강의를 제가 이제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잠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줄베른이 어떤 작가인지 조금 상세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상과학 소설을 쓴 작가 이거 말고 줄베른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작품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 바다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 정리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또 줄베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저 이말리라고 하는 작품에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얘기를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제가 하게 될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해저 이말리의 바다는 자연의 경이도 이야기를 하지만 또한 인간의 문명을, 그 당시 시대의 문명을 또 담고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사실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SF, 공상과학 소설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철학소설 같은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저 이말리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본격적으로 작가 줄베른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베른은 1828년에 태어났어요. 자, 낭뜨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아르 강이라는 강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는 대서양, 바다를 보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요. 사망은 1905년에 아미앙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파리에서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요. 도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줄베른 여러분들이 소설가로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낭뜨에서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법률 공부를 하러 파리에 1848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를 시작은 했는데 사실은 파리에 갈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뭐 이런 거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과 친하게 돼가지고 알렉상드르 듀마도 그렇고 듀마 필스 아들도 그렇고 연극을 많이 공연하고 희곡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듀마 필스하고 듀마의 아들과 어울리면서
사실은 연극 쪽에 먼저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래서 희곡도 쓰고 연극도 올리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했었고요. 그러다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법률가의 일을 조금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파리에서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정착을 하는 곳은 아미앙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고요. 자, 운 좋게 에첼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것들은 다 해첼이라고 나와 있는데 프랑스어는 H가 묵음이어서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에첼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첼이라고 하는 편집자를 만나가지고 경이로운 여행 시리즈 책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일찍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작품들을 통해서 그 계약 관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경이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거에 속한 작품들만 62편 정도로 쓰고 나머지는 뭐 크고 짧고 뭐 여러 가지 짧고 긴 그런 소설들 글 써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한 80여 편의 작품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긴 책들이 이렇게 되고요. 뭐 죽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가입니다. 제가 줄 베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줄 베른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사랑한 작가라는 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글을 열심히 쓴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대문호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줄 베른의 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 개의 도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낭뜨이고요. 낭뜨는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되는 도시입니다. 대학을 가기 전까지 살게 된 도시고요. 자, 파리는 대학을 가면서 살기 시작을 했고요. 파리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앙에 정착해서 계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생도 마감하게 됩니다. 파리는 프랑스 지도에서 보면 여기에 있고요. 아미앙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낭뜨라는 곳은 저 이쪽에 있는데 여기 가깝게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나가서 바다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다음에 바다 출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언젠가 배를 타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언젠가는 인도 가는 배에 올라타겠다고 갔다가 붙잡혀 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는 배를 타지 않고 상상으로만 글을 이제 여행을 하겠다 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작가입니다. 자, 이 도시들을 보면 낭뜨라고 하는 곳은 줄 베른이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곳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파리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했던 그런 곳이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작가의 길을 이제 걷게 된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앙은 마지막으로 안식처처럼 지냈던 곳이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사색을 했던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세 개의 사진을 놔뒀습니다. 여기는 바다에 대한 영감을 줬던 낭뜨에 대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파리의 사진인데요. 여기 어디 같아 보이실까요? 네, 에펠탑이에요. 에펠탑 2층에 가시면은 레스토랑 이름이 줄 베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줄 베른은 대표적으로 과학 소설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19세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금 얘기가 되겠지만 과학하고 산업 진보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발전된 과학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펠탑에서 1983년에 이 레스토랑을 만들면서 줄 베른을 이제 기리면서 줄 베른의 이름을 레스토랑 이름으로 붙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자, 근데 사실 에펠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줄 베른의 시대에서 정말 산업 기술 진보의 결정체였어요.
그 시대의 모든 것은 다 철골로 되어 있거든요. 철골로 이제 지은 것의 정말 대표적인 상징물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 구조물이었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이 에펠탑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만큼 그 산업과 기술의 진보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대표하면 좋겠다 해서 줄베른의 이름을 따서 레스토랑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낭뜨에서도 가까운 곳에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역시 이 바다도 해저 이말리를 줄베른이 쓰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그런 바다입니다. 사실 줄베른은 1857년에 이 아미앙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녀였는데 사실 이 결혼을 통해서 좀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아내의 이 고향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근처에 있는 바다에 많이 가게 되고요. 그 바다에서 본 것들, 영감을 얻은 것을 가지고 사실 해저 이말리를 썼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바다를 사랑한 바다 여행가 줄베른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낭뜨, 태어난 곳에 가면 이런 줄베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배들에 대한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바다하고 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는 배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생미셸 1호, 2호 이렇게 해서 배를 이제 사기도 하고요. 이걸 타고 이렇게 바다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줄베른이 직접 배를 타고 나갔던 그러한 항해 여정이기도 합니다. 바다 그리고 배는 줄베른에게 또 다른 작업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위에서 정말 많은 글을 쓰기도 했고 많은 영감을 받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배는 작업실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낭뜨에 가면 이렇게 어린 줄베른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옆에는 네모 선장을 생각나게 하는 동상이 이렇게 서 있기도 합니다. 바다를 사랑한 작가라고 했는데 아까 아미앙 출신의 여자분과 결혼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미앙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에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놨는데 여기가 코투아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줄베른이 쓴 해저 이말리에 영감을 준 곳이라고 해서 방송으로도 많이 제작되고 소개되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면 줄베른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해저 이말리의 흔적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에도 이렇게 노틸러스 호나 잠수복을 입은 사람이나 이렇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이러한 풍경은 줄베른이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풍경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로낙스 박사를 따라가는 길이라든지 해저 이말리의 곳곳을 이제 따라가는 길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19개 코스로 여기저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거기 따라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아메항에는 줄베른이 살았던 집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던 작가다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11시까지는 어김없이 글을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과학적인 정보, 지식을 수집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여러 책들을 다 참고하고 잡지도 보고 그리고 또한 과학자나 교수라든지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줄베른의 서재인데 여기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곳에서 바다를 상상하며 글을 이제 썼던 그런 굉장히 줄베른에게는 소중했던 그런 작업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줄베른이 글을 쓴 해저 이말리를 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19세기는 과학이 대중화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탄생한 작품이 이제 해저 이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걸로 특징이 주어지는 시대인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자, 프랑스는 조금 영국보다는 훨씬 더 늦게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 열심히 할 때 프랑스는 대혁명을 준비하고 대혁명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영국보다 좀 늦게 산업혁명을 하게 됐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은 진보의 상징이 돼서 굉장히 과학에 대한 관심이 19세기 중반 이후에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제2제정기에 나폴레옹 3세가 통치를 했는데요. 이 제정기에 제국주의 정책을 편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여러 식민지를 만드는데 첨단 과학 기술이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시기이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줄베르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해저 이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시대 과학 기술의 진보에 대한 낙관도 물론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면의 그림작도 함께 이제 보는 그런 작품들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대를 잠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자, 여러분들 그 해저 이말리에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최첨단 잠수함으로 나오거든요. 그 잠수함이 나오기 전에 이 시대에 이제 어떤 이제 기술들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면에서 과학기술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잠깐 얘기를 하자면, 자, 이 시대에는 먼저 증기선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었습니다. 1838년에는 목재 선박으로 된 증기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1845년에는 최초의 철제로 된 증기선이 나왔습니다. 철제 증기선이 1845년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런 철제 증기선이 나오면서 연료 보급 없이 이제 점차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선박들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배를 하나 큰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걸 시범 운행한 게 1859년이고요. 1860년에 처음으로 뉴욕을 이제 항해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선이 발달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증기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싣고 해외 여행을 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 186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지금 보면 기차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는 시대거든요. 19세기에는 역시 증기로 이제 가는 기차가 나와서 사람들이 이걸 타고 여행을 하러 가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여행이 유행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줄베르는 사실 여행이 유행이던 시대라는 것도 굉장히 일찍 간파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구도 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성화대가 기구였던 거 아시죠? 그래서 최초로 그런 기구를 쏘아 올렸던 나라가 사실 프랑스여서 그런 거를 기리기 때문에 사실 열기구를 통해서 성화를 이제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 이 시대에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1850년대, 60년대. 그래서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지금 여기에는 만국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만국박람회는 여러분들 엑스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867년에 있었던 파리 만국박람회는 산업, 과학, 예술, 그 다음에 식민 제국주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다 전시를 하는 그런 전시가 열렸던 그런 박람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그만큼 이 사회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도 그때 개통을 하게 됩니다. 1869년에. 이것도 역시 사실은 식민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증기선이 막 발달을 하게 되면서 먼 거리의 물건을 이제 옮기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용이함을 추구하면서, 그리고 또한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식민지와의 교역을 좀 활발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인도, 동남아로 가는 단거리 길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 이제 수에즈 운하의 루트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제국주의의 핵심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저 이말리에 보면 정말 수에즈 운하를 이제 건너가는 게 나오는데,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는 건 아니고 바다 터널을 통해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해저 이말리를 쓸 때가 이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그런 시기였다는 것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저 이말리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진보하던 시기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경이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시리즈 중에 해저 이말리는 한 부분을 차지하는 작품이고요. 바닷속 세계 일주를 소재로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책에 프랑스어로 바닷속 세계 일주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당시에 여행 세계 일주 하는 거가 이제 붐이었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겠죠. 증기선 타고 이제 가던 시절에, 세계 일주를 시작하려던 시절에 잠수함을 타고 하는 세계 일주를 생각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제 해저 이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해저 이말리는 도대체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가를 조금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해저 이말리의 대략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해저 이말리는 정체불명의 바다 괴물이 출현한다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 문장이 1866년은 이상야릇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해다. 이 사건은 설명되지도 않았고 설명할 수도 없는 현상이어서 아직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시작되는 이 소설은 뭔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것이 바다에 출현하는 현상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거대한 물체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물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한 고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괴물이라고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암초인 것 같다고도 하고 섬인 것 같다, 섬의 일부인 것 같다, 난파선의 잔재인 것 같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된 것은 이거예요. 몰래가락처럼 길쭉하게 생겼는데 때로는 인광을 발했고, 그러니까 불빛이 번쩍번쩍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래보다 크고 빨랐다라는 겁니다. 자, 이 괴물로 지칭된 괴생물체는 마침내 바다의 유니콘이라고 불렸던 일각고래, 엄청나게 큰 고래로 이제 추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일각고래를 보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일각급 고래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자, 이 일각고래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이 여기에 나온 아로낙스 박사입니다. 자, 아로낙스 박사는 사실 이 탐험의 시대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 사람을 프랑스 대표 선수로 파견을 해서 탐험을 하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뉴욕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이 정보의 시대에 미국에 있었지만 이 아로낙스 박사는 이 바다에 출몰하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신문사에서 이 아로낙스 박사가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심해의 신비 뭐 이런 책도 쓴 사람이어서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의견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막 분석을 해서 결국은 거대한 일각고래일 거다라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원정대에 파견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원정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여러 선박들이 계속적으로 이 괴물한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괴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해양학자인 피에르 아로낙스라고 하는 교수하고 그의 하인 꼼세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작살잡이, 왜냐하면 고래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래를 잡을 수 있는 네드랜드라고 하는 이 사람 셋을 이제 해양 함대에다가 탑승하게 해가지고 원정대로 파견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주요한 인물들이 아로낙스 박사, 그 다음에 꼼세유라고 하는 하인, 그 다음에 이렇게 작살잡이 네드랜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원정대가 탐험을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 괴물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왜냐하면 소각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 안 나타나다가 마침내
이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이 괴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괴물을 하고 이제 결국은 부딪혀서 싸우게 되고요. 괴물이 순양함을 이렇게 덮쳐가지고 큰 충격과 함께 이 세 사람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딘가에 이렇게 올라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괴물이라고 여겼던 것의 윗 부분이었습니다. 철로 된. 자, 괴물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최첨단 잠수함 노틸러스호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신비롭고 또한 독립적으로 혼자서 고립돼서 살고 있는 네모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을 만나게 된 거죠. 네모 선장은 대륙사회하고 단절이 된 채 바닷속 잠수함에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틸러스호의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자, 바다에서 미지의 물체라고 보고 있던 앞에서의 그 고래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양이기는 하죠. 생물이 아니라 이제 무생물이었던 게 조금 다를 거고요. 자, 이 거대한 물체는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아까 설명을 본 사람들이 했었는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노틸러스호 인광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각고래인데요. 왜 일각고래라고 했는지도 그림을 보시면은 좀 연결시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줄 베른이 이 책에서 전기 동력으로 가는, 전기로 가는 잠수함을 만들어내서 소개를 한 거거든요. 전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딘가에 내려서 석탄을 캐야 되거나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제 계속 운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노틸러스호를 줄 베른이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정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져서 굉장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잠수함의 이름 노틸러스라고 하는 것은 1800년대 초에 미국인 로버트 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증기선을 많이 만들고 증기선을 실용화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역시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나폴레옹의 요청으로 이제 잠수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만들어서 샌드강에서 이걸 한번 띄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름이 노틸러스호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잠수함은 진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엔진을 가졌는데 압축된 공기로 된 엔진을 가졌는데 그 엔진으로 얼마 가지 못하는 그런 잠수함이 나왔던 게 이제 1853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한 10몇 년이 지나서 나온 노틸러스호는 전기로 가는 잠수함이었고 최첨단 시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잠수함이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틸러스호 같은 잠수함이 정말로 실제 출현한 게 1888년도라고 하니까 1869년에 줄 베른이 만든 노틸러스호가 얼마나 앞선 것이었는지를 사실은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로 가는 노틸러스호는 그 내부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네모 선장과 아로낙스 박사가 항로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장소이고요. 두 번째는 네모 선장의 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온갖 것들, 시계라든지 첨단적 기술을 보여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틸러스호의 기관실이라서 엔진들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학의 시대, 지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객실이라고 해서 나온 곳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모든 예술 작품들이 다 있는,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네모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노틸러스를 타고
이 안에서 바깥에 있는 생물체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 위로 올라와서 망망대해에서 뭐 여러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 산책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과학기술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해저 탐험을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총 거리로 따지면 2만 리, 약 8만 킬로미터를 이제 바다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여정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를 보여줘서 과학적 관찰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문명에 대한 비판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경이로운 여행이 해저 탐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해저 탐험은 아로나스 박사, 꽁세이유 그리고 네드랜드는 감금돼서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이분들을 구해준 그 네모 선장의 노틸러스호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네모 선장한테 들었습니다. 자기가 조용히 혼자서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본 사람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게 네모 선장의 생각이었고요. 사실은 감금된 채로 이제 하는 게 이들이 하게 되는 여행입니다. 근데 아로나스 박사는 박사였고 미지의 세계였고 알려지지 않은 곳을 여행한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이 바다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내면에는 박사이기도 했었고 그 시대에 궁금증을 야기하던 바다 세계에 대한 지식의 욕구가 감금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로낙스 박사와 함께 해저 탐험을 하면서 네모 선장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다에 대한 강연입니다. 여러 대화를 하는데 바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이 사람은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인용문을 넣지는 않았는데 이 아로낙스 박사한테 네모 선장이 바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바다는 움직임과 사랑 그 자체예요. 어느 시인이 말했듯 바다는 살아있는 무한입니다. 바다는 자연의 광대한 저장고입니다. 지구는 바다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바다로 끝날지도 몰라요. 바다에는 완벽한 평화가 있습니다. 바다는 폭군의 것이 아닙니다. 해수면에는 아직도 부도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를 파멸시키고 온갖 잔악 행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수면에서 10m만 내려가면 그들의 힘은 사라지고 그들의 영향력은 시들고 그들의 권위는 자취를 감춥니다. 바다의 품에 안겨 살아보세요. 오직 바다에서만 인간은 독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떤 지배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책의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네모 선장이 왜 육지에서 떠나와서 바다에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노틸러스 호를 타고 이런 바다에 대한 여행을 하는데요. 바다 곳곳을 탐험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사실 이 해저 에밀리의 바다 여행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 루트를 따고 이렇게 쭉 여행을 해서 한 여기서 이제 노르웨이 쪽에서 이제 결국은 여행이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각각 탐험했던 바다들 5대양 그리고 남극도 탐험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태평양에서 시작했을 때는
인류의 젖줄, 바다의 생태계를 탐험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을 거치면서는 대왕 오징어하고 전투도 벌이게 되고요. 남극을 통과할 때는 빙산에 갇히는 그런 위기도 겪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기술, 노틸러스호를 타고 빙하 정도도 거뜬히 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자연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 과학 기술이 무력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해적 케이블, 난파선 이런 것들 탐사도 하고요. 잃어버린 대륙인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추정되는 곳도 탐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의 바닷속에 잠긴 문명, 그리고 현대 노틸러스호라는 첨단 잠수함을 탄 현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과거의 문명, 그리고 사실 노틸러스호를 타고 있지만 아직 실제적으로 존재하던 잠수함은 아니었기 때문에 과거와 함께 미래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해저인 거죠. 자, 그리고 지중해에 갔을 때는 자, 문명 발상지를 이제 또 해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으로 이제 오게 됐을 때는 마지막 장면이 소용돌이에 휘몰아쳐가지고 네모 선장과 또 결별을 하게 되고 서로 다 이제 흩어지는 거죠. 바닷속에 그 엄청난 그 소용돌이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심연을 보여주는 거로 이 소설은 이제 바다 여행은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닷속 탐험을 했던 장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줄 베른 작가라는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였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와 함께 경이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이제 연재를 하면서 당대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들하고 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들이 이제 책에 실리게 됩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해서 나온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많은 풍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작품 안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네모 선장의 비밀이 이제 벗겨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바다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릴 때도 약간 느끼셨겠지만, 네모 선장은 대륙, 인간 사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사실은 도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망명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억압과 폭력에 맞서가지고 복수자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바닷속에서. 그래서 함대를 만나면, 대륙의 함대를 만나면 가만두지 않고 싸웠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를 모르시는 분은 사실 알 수가 없겠지만 맨 마지막에 대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전함과 싸우다가 스스로 바다에 침몰하는 그런 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배의 이름이 멍주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복수자라는 이름인데요. 배 자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네모 선장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네모 선장도 복수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내면에 굉장히 큰 세상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제가 아까 네모 선장을 망명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바다를 국경 없는 자유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노틸러스호 최첨단 잠수함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네모 선장이 노틸러스호를 구경시켜 줄 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뭘 먹는구나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사용하는 식기, 모든 식기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은 제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모빌리스 인 모빌리라고 하고 지금 쓰여져 있는 라틴어이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로고가 돼서 모든 식기에 다 이게 붙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모 선장은 어쨌든 인간의 대륙을 떠나와서 증오와 복수심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고립돼서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게 이제
아로낙스 박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모빌리스 인 모빌리라고 하는 라틴어를 한국어로 옮기면 움직임 속의 움직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로낙스 박사는 노틸러스 시키세트에 쓰여진 모빌리스 인 모빌리라는 문구를 보며 인을 속으로 해석을 하면서 잠수함과 딱 들어맞는 의미인 움직임 속의 움직임이 되고, 이 구절로 둘러싸여 새겨져 있는 N이라는 철자 하나는 이 심해를 지배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의 머리 글자일 거라 생각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N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개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모일 수도 있고 노틸러스 자체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아로낙스 박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옵니다. 자,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자유로운 존재. 실제로 이 문구에는 네모 선장의 꿈꾼 세계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꿈꾼 바다 세계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게 모빌리스 인 모빌리라는 표현일 텐데요. 자, 대륙이 아닌, 대륙을 싫어하는 건 사실 제국주의 때문에 그래요. 제국주의가 펼쳐지는 아까 제국주의의 세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인해서 뭔가 희생당한 사람일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소설에는 이제 나오게 됩니다. 비춰지는 것 정도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나중에 신비의 섬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네모 선장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대륙이 아닌 해저라는 무국적 공간 속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율적 주권체로서의 선장 네모와 그의 세계인 노틸러스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지금 이 문장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네모 선장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노틸러스호를 탈출하는 장면 그리고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요, 노틸러스호는 마오리족의 공격도 받고 남극의 빈결에 갇히기도 하고 심해의 폭풍을 겪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큰 위기는 뭐였냐면요, 노틸러스호가 전함을 발견하고는 스스로 침몰해도 좋다는 생각까지 네모 선장이 하면서 전함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이 계속되는 항해를 하면서 꽁세이유라든지 특히나 네덜란드 작살잡이는 계속적으로 이 노틸러스호를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낙스 박사는 바다의 탐험을 끝까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저 탐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아로낙스 박사가 탈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자, 스스로 복수자가 돼서 자기가 파멸을 하더라도 싸워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최종적으로 알게 됐고, 네모 선장 안에는 증오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없앨 수 없는 증오심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있다가는 내가 공범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탈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트로 세 사람이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찰나 바다에 소용돌이가 막 몰아치게 되거든요. 이 소용돌이의 노틸러스호의 선장은 스스로 막 갇히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운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소용돌이 때문에 계속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아로낙스, 꽁세유, 그 다음에 네드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노틸러스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한복판에 내던져지게 되는데 정신을 잃게 되는데, 다행히 눈을 떠보니 노르웨이의 어느 어부의 오두막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셋 다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자, 그래서 의식을 차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맺은말 부분에서 아로낙스 박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이곳 노르웨이에서 우리를 구해준 친절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모험담을 손질하고 있다. 내 이야기는 진솔하고 정확하다. 나는 단 한 가지도 생략하지 않았고 아무리 사소한 세부도 과장하지 않았다.
나는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믿을 수 없는 탐험 여행을 충실하게 기록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해저 이말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과학이 진보하면 언젠가는 그것도 인간에게 문을 열어줄 거다. 자, 최첨단 과학 시설을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그 과학 기술이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도 다 보고 나서 아로나스 박사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과학이 진보하면 그것도 언젠가 인간에게 문을 열어줄 거다. 자, 여전히 아로나스 박사는 과학에 대해서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살펴본 대략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얘기 안 한 게 하나가 있었네요. 노틸러스호의 끝에서 이들은 살아남았지만 노틸러스호의 선장이었던 네모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이 소설에서는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네모 선장에 대해서 아로나스 박사는 이렇게 남기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기를 바란다. 네모 선장의 놀라운 배가 무서운 바다를 이겨내고 그렇게 많은 배가 목숨을 잃은 그곳에서 살아남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이 네모 선장의 최후가 궁금하신 분은 신비의 섬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자, 이 작품을 55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양의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저 이말리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양한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제가 바다이기 때문에 우선 바다에 초점을 맞춰서 자, 바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해저 이말리에서 바다는 어떻게 그려지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탐험의 대상은 아니고요. 문명과 인간의 윤리를 되비치는 거울 같은 공간으로 사실 바다는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바다가 단순히 탐험의 대상이 아니라 문명과 인간의 윤리를 되비치는 거울 같은 공간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다시 19세기의 시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줄 베른의 어린 시절이었던 1830년대, 40년대 바다에 대한 인식이 어땠냐. 알 수 없는 세계였어요. 신비로운 세계. 어떤 곳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 1850년에서 60년이 되면서 60년대가 들어가게 되면서 과학의 시대가 됐죠. 그래서 심해를 탐험하는 것이 이제 탐험의 마지막 미지의 공간을 탐험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인류의 도전 과제로 이제 여겨지게 됐습니다. 증기선을 타고 세계 일주까지 하게 됐으니 정말 바다 밑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해저 이말리 속의 심해는 1860년대의 바다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던 그 시기에 정말 1869년이면 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때 바다는 미지의 세계이면서 자유의 세계로 이제 줄 베르는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네모 선장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국주의의 시대였었기 때문에 국가, 전쟁, 자본, 식민주의의 질서가 닿지 않는 무국적 공간으로 이제 바다를 인식하게 된 거죠. 자, 미지의 세계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곳이고 침범할 수도 없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모 선장은 문명의 부패, 제국주의로부터 이제 탈출한 인간, 망명한 인간이 되고요. 이 안에서 노틸러스호를 통해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새로운 질서, 제국주의가 없는 그러한 공간, 세계를 이제 꿈꾸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그런 실험장으로 바다가 존재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저 이말리 속에서 1869년부터 70년까지 이 해저 이말리를 쓰면서 줄 베른이 생각했던 바다는 문명 바깥의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곳으로 이제 바다가 인식이 되게 된 거죠. 과학기술의 발달을 넘어서 아직 노틸러스호 같은 잠수함이 출현하지 않은 곳이지만, 않은 시기였지만 그런 것이 출현했을 때 과연 이제 바다는 또 어떻게 인식될 수 있을까를 미리 생각해 본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은 과학의 상상력과 그래서 문명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지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저 탐험의 풍경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문명에 대한 고찰을 하다 보니 호기심 많은 그런 신비의 세계로서의 바다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바다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신나서 호기심 가득해서 탐험했던 아로낙스가 바다를 탐험하고자 했던 그 미지의 심해에서 아로낙스가 네모 선장의 삶의 모습,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과학적인 기술의 성취를 가지고 노틸러스호라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살고는 있지만 그 사람이 만들어낸 노틸러스호에는 사실은 노틸러스호에 가득 찬 것은 네모 선장의 증오심인 거죠. 제국주의에 대한 환멸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차하는 것을 이제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국주의 시대에 과학의 발달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식민지를 더 용이하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맞닿아 있었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줄 베르는. 자, 그래서 해저 이말리에서의 과학은 인간이 이성을 실험하는 실험대였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을 실험하는 실험대였다는 것은 끊임없이 과학적인 지식을 추구하면서 바다의 세계를 탐험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명이 만나는 그런 바다의 그 지점에서는 세계를 이해해 보려는 그러한 도구로 또 과학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노틸러스호의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잠수함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세계를 확장하려는 그런 욕망이 제국주의의 욕망하고 이제 겹치면서 이제 바다라는 곳이 단순하게 미지의 공간, 신비한 공간이 아니라 식민적인 세계 질서를 축소하고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모 선장은 과학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 과학이 다시 복수하고 지배의 도구로 변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완벽한 자유의 국가, 독립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륙에서, 그가 그토록 증오하는 대륙에서의 그런 나라들하고 제국주의의 나라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제국주의하고 맞닿아 있는 그 양상이 대륙에서도 그렇지만 역시 바다에서도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저 이말리는 경이로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경이로움은 과학이 열어주는 상상력 그리고 지식의 확장으로 바다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의미를 할 거고요. 경고는 네모 선장이 보여줬던 것처럼
과학과 인간의 오만이 만났을 때 제국주의의 폭력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똑같이 바다에서도 최첨단 노틸러스호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과학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저 이말리는 이 둘의 긴장 상태 위에서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작품은 과학소설에서 철학소설 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해저 이말리가 경이로움과 경고 이 둘 사이의 긴장 위에서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로낙스와 네모 선장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표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어떻게 바다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대한 표가 나왔죠. 제가 이게 한 페이지에 과연 다 들어갈 것인가 약간 걱정을 하면서 만들어봤습니다. 아로낙스 교수하고 네모 선장하고 바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 이렇게 다릅니다. 아로낙스는 과학적 호기심에서 출발을 하지만 네모 선장은 자기의 조국을 잃은 망명자로서 제국의 희생자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로낙스에게는 지식의 보고예요. 호기심의 대상이고 과학은 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네모 선장에게는 인간 사회로부터 대륙으로부터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는 탈출구이고 해방구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복수를 동시에 꿈꾸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죠. 자, 아로낙스 박사에게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바다는 자연의 질서가 드러나는 과학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네모 선장에게는 인간 사회를 대치하는 자신이 꿈꾸는 윤리적 정치적 공간입니다. 과학에 대한 태도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문명에 대한 태도도 좀 다릅니다. 결국 아로낙스 박사는 네모 선장이 제국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인간 사회의 대륙 사회의 제국주의 사회의 불완전함을 인정은 하지만 결국은 그 사회로 복귀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모 선장은 인간 사회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바닷속에 노틸러스호라는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서 고립을 선택을 하게 되죠. 아로낙스 박사한테는 바다는 무한한 진보, 지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네모 선장에게는 제국의 질서 바깥의 탈문명적인 세계입니다. 자, 작가가 봤을 때 아로낙스 이제 교수는 과학적인 합리성을 대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지만 네모 선장을 보고 바다에 그가 만든 세계를 보면서 점차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네모 선장은 도덕적인 반문명가로 그려지지만 자, 증오심으로 인해서 폭력의 모순에, 자기 모순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이로운 경이로운 여행 시리즈에 속해 있는 해저 이말리는 사실 줄 베른 혼자서 쓴 작품은 아닙니다. 경이로움과 경고라는 그런 긴장감 위에 존재하는 이 해저 이말리는 순수하게 줄 베른 혼자서 쓴 작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의 영향이 있었냐? 아까 말한 편집자인 에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아까 봤던 그 아로낙스 박사하고 네모 선장이 바다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가 다 달랐던 것처럼 이 둘도 사실은 이 둘을 아까 그 소설 속의 인물을 대변하는 것처럼 서로 보는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줄 베른이라고 하는 작가는 과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과학을 막 연구한 그런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나온 잡지들, 백과사전, 여러 책들을 보면서 과학적인 정보를 마구마구 수집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 소재로 삼아서 상상력을 펼치는 데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면 자, 지식과 기술이 과연 인간을 구할 수 있을까? 자, 결국은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윤리, 도덕의 문제였던 거죠. 자, 반면에 에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주의적 계몽주의자였습니다. 자, 사실 이 공화주의적 계몽주의자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19세기의 역사적인 상황을 해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그냥 하루아침에 딱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세기에는 정말 많은 혁명이 일어났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공화정으로 갔다가 왕정 복고를 했다가 뭐 입헌군주제도 했다가 또 공화정으로 갔다가 그리고 아까 막 박람회도 하고 과학주의, 제국주의 할 때는 다시 또 제국주의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20세기 중반까지 계속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왕정이 워낙에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사회였었기 때문에 자, 이 에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공화주의적 계몽주의자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교육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과학은 진보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열어주는 상상력, 그리고 그것은 지식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줄 베른이 딱 이 사람인 거잖아요. 과학의 지식을 이용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전파를 하면 이거는 그 어느 것보다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탐험 역시 지식 확장과 도덕적 계몽의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로낙스 같은 사람인 거죠. 많은 것을 알면 지식이 확장된다고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생각이 다른 에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누구인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에첼이 우연하게 이제 보게 되고요. 이제 그 이야기가 다른 출판사들에서는 다 거절이 됐는데 에첼은 자신의 출판사에는 딱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 지식을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한다면 아이들하고 청소년한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과학적 상상력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자라는 거에 둘은 뜻이 사실은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줄 베른은 이 사람이 만든 출판사에서 계약을 맺어서 계속적으로 여행하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지구, 달, 바다, 곳곳을 다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죠. 자, 에첼은 출판인이고 편집인이고 스스로가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폴레옹 3세가 제국으로 통치를 하는 시절에는 벨기에로 망명을 가기도 했었어요. 거기에 빅토르 위고도 망명을 해 있었는데 빅토르 위고와 공화주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공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출판 문화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줄 베른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줄 베른의 천재성 그리고 에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획력이 결합해서
경이로운 여행이라는 그런 세계 문학 사상 최초의 과학 소설 시리즈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사람이 만든 출판사에서 나온 잡지가 있는데요. 교육과 오락의 잡지입니다. 자, 교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실하게 교육과 오락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관련된 이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 베른의 소설들은 다 이 잡지에서 연재를 한 다음에 연재가 끝나면 이 에체르 출판사에서 책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문학을 단순한 예술이 아닌 사회 교육의 장이라고 봤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하고 같이 냈던 책이 기이한 여행의 시리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었어요. 책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때 부모들이 애들한테 선물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던 거고요. 표지도 양장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일러스트레이터하고 협업을 해서 일러스트레이션도 넣습니다. 저 책을 받는 건 아이들이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이 양장판, 이때 만들어진 양장판들은 지금도 다 남아있고 이 줄 베른 책들을 파는, 이 사람의 책만 파는 서점이 파리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던 굉장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경이로운 여행의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이제 썼던 문구가 있어요. 지리적, 과학적, 물리적, 천문학적 지식을 서사의 형태로 통합해서 인류의 진보를 보여주는 연작을 하자. 굉장히 거창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줄 베른의 소설입니다. 굉장한 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경이로운 여행의 시리즈에 아까 그 기획 문구였고 시리즈의 서문에서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정신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며 지식을 통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아까 출판인으로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줄 베른은 이런 뜻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작품을 써내기로 에첼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에 한두 편씩 끊임없이 작품을 써내게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줄 베른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사실 좀 쇼킹하지 않으세요? 사실 뭐 프랑스는 이 당시에 출판 문화에 있어서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스타브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 마담 보바리라고 하는 거를 썼을 때 그 소설을 어떤 변호사가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작가가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검열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에첼은 철저하게 줄 베른의 소설을 검열하고 수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마뉴스크립이라고 해서 초보 원고를 가져왔는데요. 줄 베른이 예를 들어서 원고를 막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에첼한테 주면 에첼이 그걸 다 읽어보면서 단어도 고치고 문장도 고치고 내용도 이상하면 다 고치고 새로 쓰는 거나 다름없는 자 그런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쭉 쓰면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막 고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을 반복을 하는데 줄 베른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작품이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줄 베른은 다른 방법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자기랑 계약해서 계속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고 단순하게 어떤 양장본을 할 것인가 일러스트레이션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떤 기획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잡지의 연재가 끝나면 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책의 출판사의 주인이 또 이 에첼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 에첼의 이런 개입, 수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간문에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작품의 많은 부분에서 얼마큼 어떻게 에첼이 이제 작품에 개입했느냐가 사실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해저이말리의 네모 선장은 사실은 이름도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모라는 거는. 그러니까 익명성이 이미 보장된 인물인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줄 베른이 이 네모 선장을 이 작품에 등장시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줄 베른은 도덕, 윤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국주의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보게 되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가 초고를 쓸 때는 이 네모 선장을 러시아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굉장한 희생을 당한 폴란드의 귀족으로 딱 집어가지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읽어보고 나서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자, 폴란드에서 책 하나도 못 아니 러시아에 가서 책 한 권도 못 팔릴 걸 막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출판 시장도 걱정하고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국적자로 만들게 되고요.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만듭니다. 사실 이건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네모가 어떤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대입을 시켜도 다 가능한 그런 상황도 사실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뭐 단순하게 단어나 문장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인물의 성격, 결말의 방향, 뭐 과학적인 설명 수준에까지 에첼이 줄 베른의 작품에 개입을 안 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면서 계속 글을 쓸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프랑스에는 검열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연예인하고 연예인 소속사 이런 관계처럼 당시에 유명한 작가들은 어떤 작가 하면 딱 연결되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줄 베른은 에첼, 뭐 예를 들어 빅토르 위고는 미셸 레빈가? 뭐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어떤 작가는 어디서 출판을 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출판사와 작가의 관계가 굉장히 특별했었어요. 그런데 에첼과 이 누구죠? 줄 베른은 더 특별했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처음 계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쓴 편지에 보면 나는 에첼하고 결혼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작가하고 그 출판인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고 거의 부부관계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도 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설정만 봐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도덕적 개인이 중요한 사람, 그 다음에 공화적인 이념이 중요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보면 자, 과학의 의미, 탐험의 목적, 제국주의와의 관계, 결과적인 서사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것이 이 인물들 사이에 녹아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국주의의 관계만 보면은 자, 피에르 줄 에첼은 제국주의의 논리에 내재되어 있는 과학, 탐험, 지식의 도구화를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국주의 자체를 비판하진 않았어요. 공화주의자였지만 제국주의를 위해서 과학이나 탐험이나 지식이 도구화되는 것을 비판해야겠다는 데 중심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줄 베른은 도덕론자, 윤리론자로서 접근을 하다 보니 진보라고 하는 것이 허위가 있구나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국주의가 과학의 낙관론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말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에첼은 낙관적인 모험담을 이제 펼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로낙스 박사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줄 베른은 문명 내부의 어두움을 이제 비판을 하는 면모들을 이제 작품에 많이 투영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둘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해저 이말리에 나타나 있는 제국의 그림자가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보게 될 때
해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명화의 사명이라고 하는 게 당시 제국주의가 내건 거였거든요. 우리는 열악한 나라, 못 사는 나라 가서 문명화 시켜준다라는 게 제국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첼은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고 그 안에서 과학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였고, 줄베르는 그 문명의 어두운 면을 직시를 했다고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결국은 줄베르는 도덕적 문제, 인간의 책임, 양심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나는 지식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지식이 사람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거를 자기는 소설을 쓰면서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떠오르시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네모 선장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과학은 진보의 상징이지만 줄베르는 인간의 욕망, 폭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윤리 위에서 진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줄베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처럼 깊은 과학적 지식에는 그래서 책임이 따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줄베른의 문학은 사실은 인간의 성숙을 묻는 윤리의 문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줄베르는 자기는 이야기꾼이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소설을 쓰면서 자기가 철학자가 된다거나 이런 고민을 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철학 소설을 쓴 사람이라고 분류되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시대가 발전하고 그 사람이 예측했던 상황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다 보니 줄베르는 이렇게 과학의 발전 속에서 그 과학의 발전을 예견하면서 인간의 성숙에 대한 생각을 네모 선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작가 줄베른이 가지고 있는 현대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모험 소설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모험 소설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근대의 윤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고 과학의 윤리 문제가 지금도 계속 얘기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1860년대 말에 이제 해저 이말리를 통해서 그 나름으로 이제 생각해본 작가가 아닐까. 그래서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윤리의 철학자로 사실은 미리 생각해본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작가로서의 줄베른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줄베른은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에게 일어날 일을 오래전에 미리 예견했던 그러한 작가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학을 얘기하는 게 참 힘든 것이, 사실은 이거는 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학자들이 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자기의 논리를, 증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것들도 찾아보시면서 도대체 줄베르는 해저 이말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을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여성이 나오는데요.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성 작가입니다. 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많은 작가들, 남성 작가들하고 교류를 했고 그 작가들한테 어머니같이 이렇게 여겨졌던 역시 대문호 중에 한 명입니다. 여성 작가가 없었을 때 여성 작가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작가인데요. 사실 이 줄베른이 해저 이말리를 쓴 것은 이 조르주 상드의 펠레터 때문이라고 걸어집니다. 조르주 상드가 줄베른이 쓴 기구를 타고 하늘을 여행한 이야기, 땅속 탐험한 이야기, 달에 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막 읽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상상력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줄베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1865년에 편지를 보냈는데, 자, 뭐라고 썼냐면, 자, 머지않아 당신이 우리를 바다의 심연으로 데려갈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정말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과학과, 그 과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완성한 잠수함 장치 속에서 당신의 인물들이 심해를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정말 바다를 사랑했던 줄베르는 이제 해저 이말리를 이제 쓰게 된 거죠. 자, 이런 요청을 받아서 쓴 작품인데요. 사실 그가 이런 기이한 여행 시리즈, 해저 이말리를 비롯한 기이한 여행 시리즈를 쓴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상과학 소설을 쓰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목적했던 것은 지구를 아름답게 묘사하는 거였습니다. 해저 이말리를 우리가 많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줄 베른이 해저 이말리를 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미지의 세계였던 바다에 대해서, 바다 세계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94년에 자기가 썼던, 그러니까 줄 베른이 썼던 글에 자신의 목적은 지구를 묘사하는 것, 지구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도 이제 묘사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을 지구 밖으로, 상상의 세계 속으로 이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문체의 높은 미적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멋진 글, 잘 썼다고 하는 글을 쓰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고,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게,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던 사람이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가지고 영화화됐던, 디즈니가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영화화돼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화로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정말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줄 베른은 정말 많은 언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고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팔린, 많이 읽힌 책을 쓴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이 1위래요. 그리고 줄 베른의 이 해저 이말리나 여러 가지 여행 이야기 책들이 2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셰익스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독자들, 전 세계의 독자들을 가지고 있는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05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줄 베른의 키즈들을 양산해내고, 또 그 책을 시리즈를 경이로운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물론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책으로 썼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분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이 에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청소년 모든 연령대를 다 넘나들면서 읽히는 그런 책을 쓴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년 후에 이 사람의 무덤 앞에는 이러한 조각상이 만들어져서 놓였다고 합니다. 자, 보면 무덤을 뚫고 나오는 듯한 작가가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뻗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 조각을 만든 사람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불멸과 영원한 젊음을 향하여. 자, 각자 한번 이 조각의 의미도 생각해 보시고, 줄 베른이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읽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조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정리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